이 영재 아이들만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엄청나게 귀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 영재교육을 실제로 오랫동안 담당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얘기들을 쏙쏙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송영준 박사님은 영재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오셨었나요? 네, 뭐 학교에 있으면서 영재 학급이나 영재교육원 운영이나 강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영재교육 관련 연구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준 박사님은 실제 영재교육에서 영재아들을 판별하기도 하시고 또 교육도 담당하고 누구보다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실행을 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네, 영재교육에 대해서 박사학위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참고하면 좋을 영재교육의 실체 그리고 영재교육의 실전적인 얘기들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는데요. 송 박사님은 주로 어떤 부분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학생 지도도 워낙에 오래 했었고, 전공을 영재교육이었고, 뭐 관련 연구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론이나 실제적인 내용들을 잘 융합해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잘 대답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거의 기대가 되는데요. 참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 요즘에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영재 아들을 판별했고 실제로 교육을 하셨던 전문가분들이 만들어준 영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바쁘신 송 박사님께 부탁드렸는데요. 부모님들, 선생님들 쫑긋쫑긋 기 세우고 그리고 메모해 가면서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영재교육은 어떤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실제, 현실의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사실 영재교육이나 영재학급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오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뭐 이렇게 영재교육기관에 뭔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는 것이 뭐 공부를 잘한다, 혹은 머리 좋은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의 어떤 조건으로 쓰인다는 그런 인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고, 취업 준비생들 스펙을 쌓는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스펙 쌓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영재교육을 통해서 뭔가 정규 교육이 아닌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인데, 그 본연의 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좀 거의 없는 게 좀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어떤 학생이 어떤 학부모님들이 영재교육원을 준비해서 도전했으면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영재라고 했을 때 머리가 뛰어난 학생, 뭐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정규교육 안에서 학습 능력을 높이는 것들은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가 뛰어난 학생보다는 막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 아, 그리고 모범생보다는 조금 괴짜 같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이나 이런 것에 지원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훨씬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능과 창의성이라 굳이 나눠보자면, 좀 지능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오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보는 것이 이제 그 학생들이 보통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코스를 밟아서 집중력을 뛰어나고 모범생 이런 학생들이 주로 오게 되는데, 그 집중력을 다 발휘하는 학생들보다는 어떤 한 분야의 과제 집착력이 좀 우수한 학생이 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재교육이 어떤 영역에 맞춰가지고 그 영역에 특수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을 볼 때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과학에는 사실 흥미 없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집중력이 높은 학생들만 우수하다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호기심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뛰어나고 특별한 한 가지 분야에 집중력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오는 것이 정말 취지에 맞고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잠깐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이, 금방 여러모로 두루두루 집중을 잘하고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보다는 특정 분야에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창의적인, 도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영재교육의 취지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관에서 뭐 학생들을 판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공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영재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호기심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뽑히는 것이 당연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지만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면은 그런 판별 문항이라든지 제도 자체들이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광범위한 과정을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영재교육 기관이 많지 않은 거죠. 많지 않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뭐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판별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영재교육에 필요한 학생들보다는 그러한 검사 시스템, 판별 시스템에 익숙한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진짜 영재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로서 영재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데 의외로 실제로 영재 아들보다는 영재 교육을 수혜하고 싶은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영재 교육을 수혜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래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 아이가 영재이든 영재가 아니든 영재교육원에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열망이라든지 그 바람들이 있는 네. 걸까요? 부모님 입장에서의 열망은 사실은 굉장히 넓고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의 성장이기는 해요. 뭐 그건 당연한 모든 부모님이 바라시겠지만 근데 그 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좋은 재학을 위한 어떤 중간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연관성이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영재 아이들을 직접 뽑아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영재 아이들만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점이 그 비슷한 능력이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끼리 모이잖아요. 고민거리 분명히 그렇죠. 비슷하거든요. 그 아이들끼리 서로 학습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사실 일반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있어서 물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협력 학습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이 학생들은 사실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명히 정규교육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느꼈던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감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사실 정규교육 과정보다 굉장히 교육 과정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창의성 말씀드렸지만 네.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유연하고 자유로운 교육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정규교육 과정은 사실 배워야 될 학습할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그렇죠. 정해져 있는 내용들 무조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많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송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전적인 아이들, 학교 교육에서 어떤 제도화된 그런 교육과정, 딱 짜여진 교육과정이 아닌 자기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을 가진 도전적인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맞아요. 단 그런 학생들에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도 영재교육원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어렵게 영재교육원에 진입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런 학생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학생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판별과 선발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원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2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20등은 영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예를 그렇죠. 들자면 그 아이는 그 앞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능력치가 분명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20등 아이가 20등 안에 들어가서 영재 교육을 받다 보면 사실 이 학생한테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앞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쵸. 예를 실제로 들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학생들은 그 활동을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이 영재교육 중 학습에서 뭐 토론학습이라든지 자기주도도 학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능력들이 아무래도 그 앞쪽에 상위권 아이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아이는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사실 또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부모님한테. 왜냐하면 여기 합격한 거를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꾸준히 다니기를 원하는데 차마 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고 다녀 라는 식의 대답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실제로 그 안에서 아이 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아관이 손상이 되는 네, 문제, 맞아요. 그리고 또 또래들 간에서의 그 관계에서 그 자신에 대해 열등하게 느끼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러면서 점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네, 되는 이런 역기능도 상당히 많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고 다녀라. 네, 그리고 이걸 맞아요. 이겨내면 잘할 것 같다라는 네. 등, 아니면은 또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이 너무 또 칭찬도 기대를 하니까 하고 뭐 하지 자랑스러워하고 못하죠. 기대하니까 네,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차마 얘기하지 네,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괜찮았던 아이조차도 네, 그것으로 맞아요. 인해서 나중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네. 되는, 의도와 달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봤던 아이들은 그걸 자책을 해요.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책을 하고,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자기신의 능력이 이미 충분히 합격을 했으니 얼마나 충분한 능력을 가진 아이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아까 영재 교육은 주로 어떤 학생이 지원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네네. 때, 지금 이제 이렇게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네네.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것을 수혜하면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도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그 영재 교육을 이제 합격하는 지역마다 또 교육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앞선, 그리고 또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네. 훈련 정도라든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일단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교사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공교육에 있는 영재교육 기관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영재교육 관련 학위가 있거나 혹은 굉장히 긴 시간의 전문적인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이수한 교사들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질이 일단 되게 우수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차별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사실 정규교육 과정에서도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하긴 해요. 많이 하는데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학습은 긴 호흡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의 프로젝트는 긴 호흡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렇게 이러한 긴 호흡의 프로젝트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긴 호흡의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주제도 굉장히 자유롭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이제 정규교육과정과 비교를 하게 되지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교육 내용을 거기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영재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사성이 강하고, 그리고 현재 관심사가 있고, 이러한 주제를 잡아서 뭔가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간도 음. 사실은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활동을 하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도
저희가 뭐 방과후 활동 이런 것들과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훨씬 더 긴 호흡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사실 내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참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내 아이의 장점이나 이런 거는 부모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이게 과연 영재성의 수준일까라는 부분들을 네. 되게 그걸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영재성의 여부를 어떻게 좀 점검해 보면 좋을지 혹시 간단하게 학부모님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재교육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영재성에 대한 어떤 좀 학부모님들이 환상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재라는 것이 사실 뛰어난 아이라기보다는 이 아이한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재의 개념은 뭐 천재를 동일시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성취 수준을 이미 보이는 아이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아이는 정말 천재라고 하는 거고, 갖고 있는 것이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지금 못 터트려주고 있는, 외부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 터트려주고 있는 아이를 사실 영재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것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 그리고 그 잠재력을 터트리는 게 곧 영재가 되는 거라는 식으로 뭔가 좀 그 높은 성취에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영재다, 아니다라는 확정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도전적인 학습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맞아요. 영재 교육을 두드리는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영재교육원이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어서 어느 곳은 의외로 미달이 되는 곳도 있고, 네, 맞아요. 또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곳은 굉장히 치열해서 네. 학생들이 미리부터 뭐 굉장히 다양한 준비들을 네. 해가지고 야심차게 준비를 네, 해서 분내 맞아요. 떨어진 애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꼭 영재 교육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뭔가 미래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호기심을 따라서 깊이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로 긴 호흡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네. 사실은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네.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사님은 학부모님들에게 영재 교육을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1순위는 부모, 그 다음은 교사일 거예요. 하지만 1순위 부모, 2순위 교사도 정말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재교육을 전공 꼭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그 포텐을 터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건 저는 굉장히 권장하고 싶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뭐 일단은 붙어야 거기 프로그램도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현장에 있으면서도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영재교육 기관들이 판별을 위해서 하는 전형은 다 똑같아요. 뭐 자기소개서나 서류 받고 학생들 영재성 검사 보고 다음번 그 다음에 면접 보고 과정은 모두가 다 똑같다고 보니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의 그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영재 교육 기관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 중, 고 이 단계에서 어떤 유형의 교육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영재교육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어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그래서 이제 보통 삼각형 구조라고 해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밑에 위치를 차지하고 맨 위에 영재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단위 학교 혹은 지역 공동으로 묶여서 일정한 학교들을 묶어서 하나가 있는 이런 경우에 영재 학급이고요. 이 학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 내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영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급 단위에서 조금 더 커져서 지역 단위라든지 혹은 대학 부설 영재 교육원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차이는 뭐 이 레벨 수준 차이라고 나이보다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반경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재학급이 우리 학교나 우리 지역에 가까운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모집 대상을 한다면 영재교육원인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이나 교육청부서 영재교육원은 그 단위 모집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더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초, 중, 고에 다 영재학과 영재교육원은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초등학교는 조금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규모는 좀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고요. 영재학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부산광 영재학교와 같은 영재학교들은 사실 중학교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금방 다양한 유형의 영재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 비해서 영재교육기관에서는 누가 어떤 교육과정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나요? 그 가르치는 사람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재학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 단위에서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사나 인근 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교사진을 구성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재교육 관련해서 학위가 있거나 혹은 그 교사들이 영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사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사의 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아까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제를 딱 잡아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좀 심도 있게 긴 호흡의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요. 보통 한 20시간에서 25시간 내외의 프로젝트를 만들거든요. 연간 교육 시간을 보통 100시간 정도 잡기 때문에 1년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영재교육기관, 그러니까 영재학교가 아닌 일반적인 네.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연 100시간 안에서, 그리고 어떤 건 좀 더 짧게, 어떤 건 좀 더 길게 네. 해가지고 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네. 수행을 하거나 좀 더 이제 깊은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네. 좀 더 도전적인 과제들을 네. 지도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영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더 깊은 주제를 함께하는 거라서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일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 교육을 수혜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영재 교육을 수혜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사 관찰 추천제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교사 관찰 추천제의 단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사 관찰 추천 제도의 단계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잠재 영재군을 형성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재성이 보이는 학생들을 이제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게 되면 이 학생들에 대한 관찰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이 학생의 영재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뭐 굳이 말하자면 학교의 교사나 교장 선생님이 되겠죠.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해당 기관에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해당 기관에 추천했을 때 그 학생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받은 학생들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절차들을 정해서 그 학교에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것이 이제 영재교육 교사관찰 추천제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준비를 한다? 영재교육에는 영재학급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 볼 수 있는 아이 입장에서의 단계는 첫 번째가 이제
학교 추천에서 필요한 어떤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지원 서류들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부터는 사실 아까 그 실제 기관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실제 그렇죠. 기관에서는 주로 뭐 영재성 검사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뽑으니까요. 추천을 위한 어떤 자료,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아. 학생 입장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유, 너무 핵심만 꼭꼭 집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략의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와 학부모님이 대략 어느 시기쯤에 영재로 선발될 수 있는 교사관찰 추천제에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예. 1, 2단계 학교에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1, 2단계는 주로 언제일까요, 시기가? 그 교사관찰 추천제도의 원래 취지는 학기 초였어요. 처음에 네. 이것이 만들어질 땐 3월 달부터 교사가 영재성이 보이는 아이를 관찰한다. 아니면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 3월 초, 학기 초에 선생님 저 영재학과 가고 싶으니까 저를 집중 관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어요. 본래의 네. 취지에서 교사관찰 추천 첫 해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다가 사실은 굉장히 호흡이 길잖아요. 그렇게 되면 판별을 그렇지. 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뒤로 미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보통은 저희가 전형을 하기 30일 전에는 무조건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서 접수를 보통 10월 말부터 보통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2월 초에 보통 시험을 보기 때문에 10월 말쯤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사실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 조금 늦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보통 원서 접수가 일어나고 그것은 이제 12월 초에 보통 선발고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서를 넣을 때쯤 돼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서류를 준비하는 건 좀 촉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들에게 좀 더 이해가 되게 제가 더 부연을 해드리자면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아이들 중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 그래도 미리부터 또 준비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낫긴 하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송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서류 자체를 내는 게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보면 주위에서도 보면 많이들 학기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충분히 해오다가 거의 이제 9월, 10월 때 이제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르니까 좀 더 일찍 학부모님들에게 그 신청서를 내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사를 표해 주시면 학교 안에서 1, 2단계를 해서 추천을 해서 그걸 GED라고 해가지고 영재교육 종합 포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에서 올려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3단계에서 영재성 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12월 첫 주가 되는 거죠. 네. 12월 첫 주 때 아이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전형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선발이 되는 거니까 전혀 이제 이런 준비가 안 됐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좀 어렵기도 할 거고 네. 그 선발고사 외에도 그 안에도 미리 다 넣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넣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힘들 테니까 네. 맞아요. 송 박사님 혹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좀 확연히 드러나는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까요?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일기식 혹은 일대기식 자기소개서를 제일 많이 써요. 네. 일기 쓰듯이 혹은 뭐 경험을 살아온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형태의 자기소개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소개서는 사실 별로 좀 지양해야 될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사실 정확한 내용, 과정하거나 부풀리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뛰어난 점을 막 최대한 많이 적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특별한 상황을 보였던 것들을 일단 최대한 많이 나열해서 뭔가 이렇게 양적으로 푸짐하게 라고 많은 표현이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쓰는 자기소개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간결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에피소드를 그 한두 개 정도만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지점에서 네, 우리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 인상적으로 네, 이 아이는 참 이 분야의 영재성, 즉 굉장히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 그런 하나의 그 자기소개 예시 네네. 떠오르시는 거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읽었던 서개서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바둑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바둑을 막 이렇게 두다 보는데, 그 바둑이 아무래도 수학적인 것들이 좀 그렇죠. 보이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바둑을 두다 보니까 그 바둑을 두는 어떤 기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규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음흠. 그래가지고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규칙성을 찾으려면 아무리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도 그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어떤 공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두 개를 낳았을 때도 해보고, 세 개를 낳았을 때도 해보고, 네 개를 낳았을 때도 해보고, 규칙성을 판단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걸 네. 모르니까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개를 낳는데, 그러면 200개일 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개를 또 놔보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말 그 소개서 안에 그 내용만 썼어요. 그 내용 하나만 되게 구체적으로 썼는데, 제가 읽으면서 되게 빠져들었던 음. 경험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아이의 어떤 바둑이나 수학에 대한 과지 집착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 학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 그 진지한 태도, 뭐 이런 것이 너무 보여서 이 아이는 면접에서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영재교육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수학, 과학, 수과학, 융합, 그리고 발명, 정보, 음악, 미술, 뭐, 외국어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재교육 분야가 있는데, 그 영재아를 선발하는 전형의 일환으로 아이의 소개서를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이 분야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탐구해 가는 그런 태도가 보이고, 그리고 그쪽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소질과 관심이 남다른 아이 같구나라는 거를 네,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네,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네, 훨씬 더, 이 아이에게 좋은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네. 높겠네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네. 저희가 위인전 읽다 보면 네. 우리나라의 위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쫙 실패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서양의 위인전들을 보면 뭐 어렸을 때 굉장히 괴짜였고 엄청난 많은 실패를 거쳤는데 그걸 딛고 이렇게 일어난 형태의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정형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렇죠. 두 종류의 사실은 좀 스타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 안에는 꼭 좋은 내용만 쓰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혹시라도 뭔가 실패의 경험에 대한 걸 썼을 때 네. 이게 뭐지 데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럴 수 걱정이 있죠. 드시겠죠. 아이도 걱정할 거고 부모도 걱정하실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읽는 입장에서는 음. 그것을 극복하는 그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실은. 음흠. 예,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음. 이것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그 스토리가 오히려 더 이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이 정말 높게 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뭐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해요라고 쓰는 그런 형태의 자기소개서보다는 훨씬 더 그 영재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